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도서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가 뜨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있나요? 이번 휴가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 읽는 부평 대표 도서인 페인트는 입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입양과 가족의 의미와 더불어 가족주의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회비평서인 동아시아 출판사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입니다. 김희경 작가는 18년 동안 동아일보 기자로 6년 동안 국제구호 개발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활동하였습니다. 흥행의 재구성, 나의 산티아고 혼자이면서 함께 걷는 길, 내 인생이다, 여성의 일 새로 고침을 썼습니다. 기자로 일할 때는 가장 긴 시간을 문화부 사회부에서 보냈고 비영리 단체에서는 제도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권리 옹호를 맡아 일했습니다. 이력이 드러내듯 김희경 작가는 사람들의 행동에서 문화적 패턴을 읽어내고 사회 현상을 관찰하고 어떻게 바꿀까 궁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한 정상가족 부제는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입니다. 페인트에서 설정인 국가에서 책임지는 입양, NC센터, 그리고 부모 문제비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낭독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페인트 속 제노 301은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빌려 있습니다. 제노 301이 도서관에서 이상한 정상가족을 발견하고 읽은 게 아닐까요? 제노 301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만 같은 책입니다. 열린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동아시아 출판사 김희경 작가의 이상한 정상가족.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 내가 넬슨 만델라의 이 문장과 우연히 만난 것은 2014년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울산에서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이의 사건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였고, 미국에 입양된 뒤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아이의 사건을 공론화하는 일을 막 시작한 때였다. 당시 나는 2010년 10월 국제구호 개발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신설된 권리옹호부를 맡아 일해오던 참이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는 많아도 국내의 아동 인권을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을 목표로 옹호부서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전례가 없으니 뭐든 새로웠지만 사방에서 벌어지던 아이들의 순환사가 왜 아동인권이라는 사회적 의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제각각인지 곧잘 혼란스러웠다. 아동학대를 다루는 단체들은 해외 입양된 아이의 사망에 거리를 뒀다. 국내 어린이의 문제를 다루는 단체들은 이주노동자, 난민 시청자의 자녀들이 겪는 차별에 소극적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의 고통은 복지사업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로 좀채 다뤄지지 못했다. 조각난 일들을 널뛰듯 오가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짙어질 무렵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한 유엔기구의 문서에서 만델라의 말을 읽게 됐다. 머릿속에 꼬마 전구가 반짝 켜지는 기분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여성이 가정과 직장, 길거리에서 겪는 폭력과 차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듯 아이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학대에서 해외 입양, 과도한 사교육, 이주아동에 이르기까지 아동인권 침해가 벌어지는 영역과 폭은 예상보다 넓다. 이런 일들이 개별적 조각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었을 때 총체로서 드러나는 우리의 사회의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 전체를 보아야 패턴이 뚜렷해진다. 참여자인 동시에 관찰자의 시각으로 내가 맞닥뜨린 사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단체에서 일하던 6년여간 아이들의 순환사를 지켜보며 내가 확인한 우리 사회의 민낯은 유감스럽게도 폭력적이었다.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 안에서부터 그랬다. 학대로 숨진 아이의 궤적을 쫓아 진상조사를 하는 동안 나는 학대의 대부분이 가족 내의 체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선진국 중 한국만큼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친권이 강한 나라가 없고 아이들의 보호 양육에서 소위 공공의 역할이 이토록 희박한 나라가 드물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뒤 해외 입양 아동의 학대 사망 사건, 미혼모와 그 자녀들의 인권,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문제 등에 조금씩 관여하면서 소위 정상가족 바깥의 엄마와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목격했다. 적어도 내가 경험한 사건들, 그 사건들에서 아이들이 받은 대접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영혼은 억압과 차별로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인간의 1차 사회화 기관이자 생애 초기의 인간인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가족에서부터 말이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의 각종 통계들 중 아이들과 관련된 것만 몇 개 골라보자. 2016년 출생아 수는 인구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동안 302명의 갓난아기가 길바닥과 베이비박스에 버려졌다. 같은 기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334명. 거의 하루 한 명꼴로 아이를 버리고 해외로 보낸 셈이다. 영유아에 국한하지 않고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시야를 넓혀보면 부모에게 버림받아 시설, 위탁가족 등으로 간 아이들은 4,503명, 하루 평균 12명 이상이었다. 같은 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아이는 한 달 평균 3명꼴이었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하루 평균 51건이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은 집에서 일어났다. 한편 같은 기간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고를 찍었다. 한국 남성이 집에서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은 하루 평균 6분에 불과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중 43%는 복직 1년 안에 사표를 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삶의 질 종합지수에서 지난해 10년 전보다 후퇴한 유일한 항목은 가족 공동체 영역이었다. 통계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한국은 참 이상한 사회다.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국가 소멸을 우려하는 판국에 왜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를 버리며 해외 입양을 보내는 걸까? 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가정 내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는가? 아이의 수는 줄어드는데 왜 아이들의 놀이와 수면 시간을 빼앗는 사교육비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가? 왜 여전히 양육은 오로지 엄마의 책임인가? 일하는 여성들은 왜 독박육아로 생고생하다 일자리를 포기해야 하나?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상황들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들일까? 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연결하는 단어로 가족을 꼽겠다. 한국만큼 모든 사회 문제는 가족 문제라는 말이 잘 들어맞는 곳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공의 역할까지 가족에게 떠넘겼고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족 총력전이 되다시피 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의 자율성은 간단히 무시됐으며 가족주의의 극단이라 할 마음가짐, 즉 아이를 소유물처럼 바라보고 통제하는 행동은 여전하다. 가족 바깥의 사람들에 대한 배척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화됐다. 그러는 동안 국가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저만치 물러나 각 가족의 각자 도생만 부추겼다. 늘어나는 비혼과 저출산으로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나는 가족 해체보다 여전히 더 큰 문제는 가부장적 질서를 근간으로 한 완강한 가족주의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는 현실과 달리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에는 여전히 가족주의와 그것의 강력한 작동 방식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깊게 스며들어 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결혼제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의 형태로 간주하는 사회 및 문화적 구조와 사고방식을 말한다. 바깥으로는 이를 벗어난 가족 형태를 비정상이라 간주하며 차별하고 안으로는 가부장적 위계가 가족을 지배한다. 정상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가족이 억압과 차별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많이 제기되어 왔다. 표준적 4인 가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지배적 가족 형태가 아니게 되면서 가부장적 위계질서와 여성에 대한 억압이 더디지만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중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가족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상가족 안에서 여성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위계구조 못지않게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은 자녀를 소유물처럼 대하고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증명하려 드는 부모라는 권력이다. 또한 정상가족의 바깥에서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가족관계에 속한 아이들은 차별을 넘어 종종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놓이기 십상이다. 나는 가족 내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인 아이를 중심에 놓고 우리의 가족주의가 불러오는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어 이 책을 썼다. 아이들은 문자 그대로 작은 인간이다. 그저 작을 뿐 성인과 다르지 않은 사람.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초대받아 성인과 종류만 다를 뿐인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여린 생명체다. 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가 그 사회의 수준을 드러내 보여준다면 작은 단위의 사이라 할 가족도 아이를 중심에 놓고 보아야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족을 다룬 책들도 거의 성인의 문제들만을 다뤘을 뿐 아이를 중심에 둔 책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족 안팎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인간성과 도덕성, 질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독자들에게 청하고 싶다. 아이들을 둘러싼 여러 이슈 중 이 책에서는 주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중심으로 가족의 문제를 들여다보았다. 내가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의 범위 내에서 쓰고자 했기 때문이지만 폭력만큼 사람 사이에서 자율성의 침해와 차별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주제도 없어서다. 사람이 개별성을 최초로 인정받는 부모,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인권의 두 기둥인 자율과 공감이 뿌리내려 가족 내에서 아이를 소유물처럼 대하는 행동, 가족 바깥에서 정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태도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리하여 모든 아이들이 자율적 개인, 공감하는 시민으로 자라나기를 희망하는 것이 너무 이상주의적일까? 새로운 기운과 과거의 기억이 뒤섞여 넘실대는 때 광장의 열기가 민주주의로 정착하려면 큰 권력과 제도의 개선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위계적 질서를 걷어내고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태도의 변화, 일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작은 민주주의가 일상의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195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10주년을 기념한 엘레노어 루즈벨트의 연설은 여전히 유효하다.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작은 곳,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아주 가깝고 아주 작아서 그곳은 어떤 세계 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각각의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려는 모두의 노력이 없다면 보다 큰 세계에서의 발전도 헛될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아주 작은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더 큰 세계에서 발전하려는 노력도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가족과 공공성을 생각해 보려는 이 책의 시도가 우리 주변의 작은 곳에서부터 변화를 만들려는 흐름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이상한 정상 가족은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3. 누가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을 규정하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이렇게 나누어 가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입양과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페인트 등장인물인 하나의 엄마처럼 자녀에게 헌신하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가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시대 및 대상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일부분을 읽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안팎에서 정상가족의 숨막히는 틀 대신 수평적 유대관계를 통해 아이들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음 세대에선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지 않는 개인들이 자라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글을 맺으며 아이들의 인권, 다음 세대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가족의 문제를 바라본 이 책의 생각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관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 세대는 핏줄로 얽힌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혈연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이어 인류가 계속 존재하리라는 기대가 사라진다면, 개인의 삶은 유한해도 나보다 더 크고 지속되는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모든 추구와 삶의 의미도 빛을 잃는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미래의 낯선 이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존재의 의미를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비치고 있다. 이상한 정상가족은 부평구립도서관인 부계, 삼산, 부평기적, 청천, 갈산, 부계 어린이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페인트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